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입니다.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슈들 분석하고요. 시사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엔화 약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엔화 약세가 기업들에게 부담되고 최근에 또 외국인 매도도 외국인들이 엔화 약세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이런 걸 우려해서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부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지금 이 엔저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 달러당 110엔까지 가는 것은 컨센서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과했던 게 저도 이제 간과를 했었는데 그걸 통해 가서 수출 기업들이 의외로 수익성이 좋아졌고요. 또 내수 기업들도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 파생하는 그런 기업 그 이익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혼다가 북미에서 현지화율이 뭐 90%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저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 월급을 올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시켜서 그러는 건데 일본 기업들은 뭐 정부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 월급 많이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소비세도 이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제품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인플레가 더 가시화되겠죠. 그러면 일본 국채 금리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돈들이 못 참고 튀어나갈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엔화 약세가 더 가속화되고 아베는 여기에 대해서 톡톡히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102엔까지 올 때까지는 뭐 일본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금부터의 엔화 약세는 얘네들이 이제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윳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골치 아픈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나 IT 같이 일본과 직접 경쟁을 하는 데가 조금 이제 골치 아프고 솔직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 삼성전자, 현대차만 사고 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정말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부장님 궁금한 거는 시중에 지금 자금에 대한 플로우인데요. 부동산 상당히 좋지를 않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금리 인상 기조에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도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식시장도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 주식시장이 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엔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부동 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 그 돈들, 그러니까 돈을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데에다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게 조달 금리를 낮게 해서 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수혜주가 이제 대부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 단기 대출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론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빌린 입장에서는 이자가 비싸니까 가장 돈이 생겼을 때 빨리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그 대부 업체들이 이 뭐 경기가 불황으로 가면은 뭐 더 수요도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도 이것도 경기를 타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대부업체들은 지금 지자체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금융위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채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 조달 금리가 2%포인트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가 안 좋고 굉장히 불황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수요가 안정적이고 금리, 그러니까 돈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은행도 사실 돈을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좀 깔끔하게 이제 돈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예. 그런 대부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싸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 그래서 이런 업체 차라리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 테마 가운데는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비트코인 관련주였거든요. 네, 저희도 비트코인이 뭐냐에 대해서 어제 분석을 했는데 워낙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사도 설왕설래합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그동안 양적 완화를 무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화폐를 굳이 귀금속으로 가치를 보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이 화폐를 이렇게 보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의 고려아연 같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오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고려아연은 사실 금이 아니라 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면서 이제 화폐를 보증했었는데 그러다가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 화폐를 은으로 보장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매물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은은 사실 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려아연은 사실 이 원화절상 피해주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이렇게 후달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조금 과매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제 그 화폐가 불태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 중앙은행만 이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 너희들도 자기 신용으로 한번 발행을 해봐라.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각자 판단 능력에 맞게 분석을 해서 한번 뭐 융통을 해봐라. 그렇다면 이 화폐의 순기능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거에 대한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단 빅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행 주체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하이제이션의 어떤 부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개인이 정보 능력이 뛰어나져서 그걸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못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급 보증 기관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뭐 은행이 브로커리지 위주야 단순한 아주 게으른 업무만 하다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계속 주가가 디레이팅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이제 지급 보증 능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은행에 대해서는 뭐 내년 2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무슨 부탁을 할지, 무슨 부담을 지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기면서 좀 뭐 괜찮아질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좀 센세이션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쇼핑 시즌이 뭐 시작은 했는데 연결은 되고 있는데 그 출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매력 자체가 많이 좋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류 업계들이 최대한 좀 싸게 좀 구하려고 이 ODM 업체의 베트남 쪽에 ODM을 업체의 의류를 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이제 옷을 덜 입게 되죠. 그래서 뭐 힘들긴 한데 사람들이 옷을 뭐 그렇다고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싼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이제 의류의 네트워크가 결국은 이 오프라인 고급 백화점보다는 이제 스파 브랜드나 홈쇼핑 쪽으로 옮겨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 유행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가면서 또 싸게 조달을 하는 뭐 유니클로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은 많이 의류를 조달을 했었어요. 싸게. 그러다가 이제 방글라데시로 간 거죠. 근데 지금은 방글라데시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이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 TPP라고요. 이게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발효가 됐어요. 거기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글로벌 스파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옷을 가져갈 때는 관세를 물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 되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옷을 만들려면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중국에서 그 산업을 뺏으려고 그런 방직 인프라를 막 지금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빨리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베트남에 이 의류 ODM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방직 시설을 지금 최근에 확장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유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세인데요. 그 요인은 뭐 셰일가스 등 대체재가 부각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그 결속력이 이전만 못하다 그래서 오펙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럽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물론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가 이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죠. 근데 그것보다도 내부에 그러니까 오펙 내부에 좀 뭐 반란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범이 역시 이란하고 이라크일 것 같아요. 이 두 나라는 그동안 이 전쟁과 경제적 제재 때문에 석유를 그렇게 많이 팔지 못했어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나라 안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유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천연가스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젤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미 그러한 시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로 디젤을 만들면 그 청정 디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가 얼마나 유가를 낮출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나 이라크는 그동안 이제 많이 팔지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막으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펙이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인가? 이란과 이라크이 그렇게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라크에 들어가서 석유를 생산할 때 그 생산 비용보다 테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경호원들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돈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를 수출하려고 해도 그 날씨가 좀 흐려지면은 물류 터미널이 폐쇄돼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오펙을 붕괴시키지 못할 건데요. 여기서 하나 좀 재밌었던 건 뭐였었냐면 오펙이 어차피 무너지긴 무너질 거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유가는 계속 떨어질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천연가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천연가스 때문에 이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연료, 그러니까 원래 사탕수수라든가 옥수수로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연가스가 그걸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슬슬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곡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것 때문에 사료업체들이 폭등을 했었죠, 주가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올해는 상당한 풍년이에요. 그리고 기후불순이 한번 오면은 어차피 곡물 가격은 결정적인 변수기 때문에 좀 이런 논리가 좀 재밌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료업체라든가 어떤 그런 유가공 업체 같은 경우 뭐 주가 오르는 건 좋은데 그렇게 뭐 폭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게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곡물이 디젤 연료로 천연 연료, 그린 연료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획기적인 기대였는데 곡물 값이 오르는 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천연 가스를 디젤화한다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연 가스는 가스 형태로 그동안 이제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젤화할 수 있다는 얘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시장 이슈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 이야기들 마켓 키워드에서 함께했습니다. 한가람 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